매년 이렇게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후덥지근한 날씨가 시작되면 예전 일이 생각납니다. 금수만도 못한 인간 때문에 마음고생 참 많이 했어요.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지만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생각이 납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렸던 그때 그 일을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남편과 연애해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3명의 딸을 낳았죠. 저도 남편도 아이를 좋아해서 결혼하면 적어도 셋은 낳자고 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 됐죠. 3명 중에 아들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남편이 더 좋았을 텐데 어쩌다 보니 세 아이 모두 딸로 태어났어요. 요즘 시대엔 딸도 귀하다고 여자한테는 딸이 있어야 한다는 말도 하던데 제가 아이를 낳을 그 당시에는 아들을 더 많이 선호하던 시절이라 저도 시어머님께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셋이나 낳았는데 모두 딸이니 시어머니 입장에 복장이 터질 일이기도 하셨겠죠. 그나마 남편 위로 형이 한 분 계셔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줄줄이 낳아야 하는 불상사는 없었어요. 형님 내에는 아들만 둘이었거든요. 대가 끊어질 걱정은 안 해도 되었지만 둘째 아들이 자기 닮은 아들이 하나도 없이 외롭다며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자연히 저희 애들 셋도 할머니께 눈치 아닌 눈치를 보며 자라게 되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씁쓸하긴 해요. 아들, 딸 골라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 주시는 대로 낳는 걸 제 탓을 하셨으니 말이죠. 동서는 좋겠다. 딸이 있어서. 맘 같아선 셋째가 딸이라는 보장만 있으면 하나 더 낳고 싶어. 또 아들 낳을까봐 못 낳는 거지. 아들 둘 키우는 거 정말 장난 아니야? 맨날 사고나 치고, 아휴. 그래도 아들이 든든하잖아요. 그건 그렇지. 그래도 키우는 맛은 딸이야. 멋이면도 애교도 없고 그래. 어쨌거나 나는 동서가 부러워. 시어머님께 싫은 소리 들으며 사는 거 뻔히 알면서 형님은 만날 때마다 저더러 딸 많아서 부럽다는 말을 하곤 했어요. 진심인지 놀리는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제 처지에 그 말이 곱게 들리지 않더군요. 아니 꽈도 어쩌겠어요. 손윗동서랑 말싸움할 수도 없고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서럽고 서운해도 내색 없이 살았죠 뭐. 아이들 셋 중에 첫째와 둘째는 성향이 외향적이라 싫은 건 싫다고 얘기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할머니가 남자 형제들이랑 자기들을 편애한다며 할머니 집에 안 간다고 할 때도 있었고요. 애들이 더 잘해야잖아요. 자기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그런 느낌 같은 거요. 할머니가 옛날 분이라서 그러신 거라고 타일러도 애들은 속지 않더라고요. 투덜거리면서도 본가에 가서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그랬는데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머리가 굵어지더니 어느새 본가에 갈 때면 따라 나서지 않더군요. 애들이 워낙 질색을 하니 애들 아빠가 언성을 높여서 혼을 내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시어머님도 아이들이 멀리한다는 걸 알고 속상해하셨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버스 떠난 걸. 애들 마음이 그 버스처럼 떠나버렸으니 되돌릴 방법이 없었죠. 위에 둘과 달리 셋째 딸아이는 성향이 조용하고 온순한 아이였어요.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어찌 그리 다른지. 감정적이지 않고 속으로 삼키는 성격이라 키우는 동안 저와 남편도 셋째에게 마음을 많이 썼습니다. 혹시라도 속으로 끙끙거리는 일이 있을까봐 대화도 자주 나누고 관심도 많이 가져줬어요. 다들 좋아하는 아들 하나 없지만 세 딸 모두 저희 부부에게 소중한 아이들이고 아들 못지않게 잘난 아이들이었죠. 그래서 잘 키우고 싶었어요. 2살 터울씩 나는 세 아이들은 차례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사춘기가 와서 첫째와 둘째가 조금씩 방황을 했지만 금세 자기 자리로 돌아왔고 셋째는 그런 방황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큰 소동 없이 학생 시절을 보냈고 첫째는 디자인 회사를, 둘째는 유통회사에, 셋째는 피아노를 전공해서 학원을 운영했어요. 아주 큰 돈을 버는 그런 일은 아니었지만 다들 자기 몫은 똑 부러지게 해서 저희 부부 걱정이 없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연애도 알아서 잘하고 그랬어요. 좋다고 만날 땐 언제고 금세 헤어져서는 또 자기 좋다는 남자 만나서 연애하고 그러더군요.
부모 입장에 아무 남자 만나서 혹시나 상처받을까봐 걱정도 되고, 그래서 한 소리 하면 알아서 잘한다며 걱정 말라고 큰 소리들을 쳤죠. 반면 셋째 아이는 내성적이라 그런지 대학을 마치고 학원을 차려서 운영까지 할 동안 제대로 된 연애를 하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너무 혼자 지내니 엄마 된 입장에 그것 또한 걱정되더군요. 이미 20대 후반에 들어서서 결혼도 생각해야 할 나이인데 연애 한 번을 못하니 걱정이 될 수밖에요. 정연아, 너는 주위에 소개팅 해준다는 사람 없니? 소개팅? 해준다는 사람 있긴 한데 내가 안 한다고 했어. 왜? 너도 언니들처럼 연애도 하고 그래야지. 맨날 집이랑 학원만 왔다 갔다 하면 재미없잖아. 연애도 젊을 때 해봐야지. 그렇긴 한데 별로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정연이는 걱정하지 마. 내 개모임에도 우리 정연이 중매서겠다는 사람들 줄을 섰어. 이렇게 이쁘고 조신한 애들 요즘 흔하지 않지. 정연아, 아빠가 됨됨이 된 남자 골라서 대령 할 테니 그 중에서 골라 잡아라. 골라 잡기는 물건 고르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걱정 마. 정 안 되면 아빠가 평생 데리고 살면 되지. 셋째 딸에게 유별난 남편은 딸이 나이가 먹어가도 걱정 하나 없이 태평하기만 했어요. 성질이 워낙 고운 아이라 혹시나 시집가서 고생할까봐 그게 더 걱정이 되는 남편이었죠. 그 마음 어떤지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래도 사람이 순리대로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해야 할 결혼, 적당한 나이에 하는 게 여러모로 낫다는 제 생각과는 거리가 먼 남편이었죠. 첫째와 둘째 모두 자기 좋다는 남자를 하나씩 데려와 결혼시켜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줬어요. 둘 다 알아서 고르고 골라왔더라고요. 집안도 너무 기울지 않았고 사이될 사람들 직장도 나쁘지 않았어요. 첫째 사이는 제약회사에 다녔고 둘째 사이는 연구원이라 우리 딸들 데려가서 고생시킬 것 같지는 않더군요. 무엇보다 그 둘 다 우리 애들 아니면 안 된다고 꼭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집 보내도 되겠다 싶었어요. 사랑받고 사는 게 여자 인생에 중요하잖아요. 저도 결혼해보니 그게 제일 중요하다 싶고요. 그렇게 두 딸을 시집 보내고 마지막 남은 막내딸은 연애가 잘 안 되니 기다려주자 싶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천천히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세희 엄마, 너무 아까운 자리가 하나 나왔는데 그 집 막내딸 맞선 안 볼래? 맞선? 남자 집안이 너무 좋아. 놓치기 아까워서 내가 자기한테 먼저 말 꺼내는 거야. 동네에서 중매쟁이로 유명한 여편네가 저희 막내딸 맞선을 보라며 연락이 온 거죠. 이미 천천히 결혼시키기로 마음을 먹었는데다 한 번도 맞선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선뜻 내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있자 중매쟁이가 계속 밀어붙이더라고요. 아이, 생각할 필요 없어. 집안이 얼마나 좋은데. 이 집에 시집만 가면 고생 끝. 사업하는 집안이라 먹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나도 개인적으로 아는 집이 아니고 아는 언니한테서 연락받은 거야. 자만 아가씨 하나 알아봐 달라고 하길래 세희 엄마가 바로 생각나더라니까. 아무나 맞선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망설이는 제가 답답하다는 듯 계속 밀어붙이는 통에 저도 혹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맞선 본다고 다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오라고 해야겠다 싶어서 딸아이를 그 자리에 내보냈죠. 엄마, 나 안 나가고 싶은데. 그냥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만나면 돼.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온다 생각해. 마음 편하게. 알았지? 딸아이도 그런 자리는 처음이다 보니 안 내켜 하더군요. 이미 잡힌 약속이라 취소하기도 그래서 살살 달래내보냈죠. 남편은 괜히 스트레스 받게 한다고 저에게 성질을 냈고요. 30이 다 된 나이에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는 딸이 걱정돼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제 마음은 몰라주고 쓸데없는 짓 한다며 핀잔 주는 남편이 답답하기도 했어요. 요즘이야 늦게 결혼하는 게 흠이 아니지만 10년 전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여자 나이 30 넘어가면 늦었다고 주위에서 다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급한 마음에 그런 자리를 만들었던 건데 사실 저도 마음이 좀 불편하기는 했어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닌데 싶었거든요.
이번에만 이렇게 만나고 다시는 맞선 같은 거 안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는 맞선 자리에 나간 딸아이를 기다렸어요. 3시간 정도 지나서 딸이 집에 돌아왔어요. 딸이 옷 갈아입을 시간도 주지 않고 어땠는지 꼬치꼬치 물어봤죠. 오늘 본 남자 어땠니? 사람 좋아 보이든? 매너는 좋은 사람 같았어요. 인상도 괜찮았고. 그래, 마음에 들었어? 또 만나기로 했니? 저 때문에 억지로 나가는 모양새라 잘 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딸의 반응을 보니 나쁘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기대하게 되었고요. 딸은 첫 만남이었지만 말도 잘 통했고 같이 있는 시간이 싫지만은 않았다며 또 만나기로 했다는 얘기도 들려주더군요. 의외의 대답에 제 마음이 다 들떴습니다. 사람 인연이란 게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됐어요. 그 맞선을 본 사람과 제 딸의 앞으로 가요. 사람한테 쉽게 마음을 못 여는 딸이지만 그 맞선 남과는 만남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 같더군요. 학원을 마치고 그 사람과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 날도 종종 있었고 주말이면 근교로 드라이브로 가기로 했다면서 다녀오기도 하고요. 매번 약속이 있다고 할 때마다 옷이며 화장이며 신경 쓰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기도 했어요. 맞선 자리에 내보낸다고 싫어하던 남편도 딸이 좋아하는 기색을 보이자 그 맞선 남에게 관심을 보였고요. 정연아, 그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이니? 우리가 한번 볼까? 집에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라도 해보지 그래. 네, 아빠. 얘기해 볼게요. 남편은 그 사람을 가까이에서 살펴보고 싶은지 집으로 초대를 하라고 했어요. 둘이 처음 만나는 것도 맞선 자리라 결혼을 빼고 둘 사이를 볼 수도 없는 일이라 사이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 댐댐이 같은 걸 보고 싶었던 거죠. 마침 저도 그 사람이 너무 궁금했기에 집으로 초대하는 걸 적극 찬성했고요. 혹시나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흔쾌히 초대에 응했지더군요. 그리고 드디어 그 맞선남을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기로 한 날 저녁 딸과 함께 저희 집을 방문한 그 사람은 크도 크고 인물도 훤칠했어요. 사진으로 본 얼굴보다 훨씬 잘생겨 보이더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기백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정연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연 씨가 누굴 닮아 이렇게 예쁜가 했더니 어머니를 닮았나 보네요. 정말 미인이십니다. 있는 집 자식이라고 해서 혹시나 거만하지는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성격이 좋더라고요. 어른 앞에 공손할 줄도 알고 식사 예절이야 두말할 것도 없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눈빛이 날카롭다가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점점 눈빛이 누그러지더군요. 찬찬히 보아하니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도 남자다운 모습에 다정한 모습까지 또 밥 먹으면서 계속 딸아이를 챙기는 모습이 마음에 쏙 들었죠. 어머님, 아버님, 저 정연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술과 다과를 준비해 둘러앉았는데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맞선이지만 만난 지 2달도 채 되지 않은 때라 깜짝 놀랐어요. 어차피 저희 맞선으로 만난 사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도 어머니가 마련하신 자리라 기대 없이 나갔었는데 그곳에서 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어요. 저 정연 씨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결혼해서 제가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저도 남편도 그리고 딸아이마저 깜짝 프로포즈의 놀란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도 저희 딸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면서 만남 첫날에 한눈에 반했다고 하더군요. 갑작스런 상황이긴 했지만 이렇게 열렬히 고백하니 보기가 좋았어요. 평소에 제가 딸보다 딸을 더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주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그 자리에서 본 맞선남의 행동은 제 마음에 쏙 들었죠. 남편은 맞선남의 프로포즈에 기분이 썩 좋은 것 같진 않았지만 저는 이만하면 시집 보내도 되겠다 싶었어요. 프로포즈를 받은 당사자인 딸은 어떤가 싶어 슬쩍 쳐다봤더니 수줍게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싫지 않은 것 같더군요. 그날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결혼 얘기가 나왔고 그 후 6개월 뒤에 딸과 맞선남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정말 생각도 않았던 결혼식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처음 저희 집에 전화가 왔던 그 중매쟁이의 말대로 사돈이 될 집은 사업을 하는 집이었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사업이라 규모가 제법 컸어요. 듣기로는 소유한 빌딩도 여러 채고 그 집안으로 되어 있는 땅도 많다고 하더군요. 사돈 댁의 재력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정도 되는 집안 장남에게 우리 딸이 시집 간다는 게 처음에는 얼떨떨하기만 했어요. 왜 돈 많은 사람들끼리 사돈 맺고 그런다잖아요. 저희 집도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해줘서 집이 있고 차도 있지만 사돈 집과 비교했을 때 한참 부족한 재력이라 혹시나 딸이 시집가서 무시받고 살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우려와 달리 상견례부터 혼수까지 사돈 집에서 요구하는 건 별로 없었어요. 저희 집에서 준비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하겠다며 부담 가지지 말라는 말까지 전하더라고요. 흔히 TV에 나오는 졸부 부잣집은 아닌가 보다 싶었어요. 그런 점이 그나마 안심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저 나름 상견례를 하면서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맘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런 제 속사정을 모르는 동네 사람들은 부잣집이랑 사돈 됐다며 부럽다고 난리였죠. 특히 그 중매쟁이는 한턱 내라고 야단이었고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집안과 사돈이 되었으니 자기 덕이다 이거였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집에 딸이 시집가게 돼서 좋은 것도 있었어요. 어쨌거나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고 있는 집이니 고생스럽지는 않겠지 싶기도 했어요. 이래저래 눈치 볼 곳은 많아 신경은 쓰이겠다만 어느 집안이든 며느리가 마음고생 안 하는 곳은 없잖아요. 그러니 없는 집보다는 낫다는 마음으로 딸을 보낼 준비를 차근히 했어요. 내일 가구 들어가면 되지? 엄마. 비번이랑 알아놨어. 둘이 살 건데 너무 넓은 곳으로 구해준 거 아니니? 우리 능력선에서 혼수 준비한다고 했는데 너무 휑할까봐 걱정이다. 둘이 살 건데 각오해봤자 거기서 거기지. 요즘은 꽉꽉 안 채우고 살아. 걱정 마요, 엄마. 사돈 댁에서 애들 신혼집으로 구한 집이 50평대였어요. 둘이 사는 집이니 20평이나 나중에 생길 아이들 생각해서 30평대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50평이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랬는지 그 안에 해놓을 혼수부터 걱정이 되더군요. 시댁에서 딱 필요한 물건만 해놓으라고 했다는데도 제 마음이 그렇게 않잖아요. 오는 게 있는데 너무 또 안에 가면 딸이 혹시 살면서 구박이라도 받을까봐 걱정이 되고요. 가구 몇 개만 넣는다고 해도 만만한 브랜드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것 또한 걱정이었어요. 막내딸 시집 보낸다고 준비해둔 돈이 3천만 원이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겠다는 생각에 고민에 빠졌을 때 첫째, 둘째가 봉투를 건네주더군요. 이게 뭐야? 정연이 결혼준비금으로 쓰세요. 우리들이 보탰어. 너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첫째, 둘째 사이도 돈 잘 벌어요, 엄마. 이 정도 돈은 보탤 수 있다고. 두 딸이 이렇게 마음을 써주니 어찌나 고맙던지요. 자식 낳고 살림하면서 돈 모으기 쉽지 않을 텐데 아껴서 모아둔 돈을 이렇게 내주니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집안에 돈 끌어다 사업하고 집 사고 하는 아들보다 100배 나은 딸들이었죠. 암요. 아들 하나 없어도 전혀 부럽지 않을 딸들이었어요. 이렇게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아서 막내 결혼식을 준비했고 드디어 막내딸이 결혼식을 올렸어요.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이 신랑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서는 모습이 어찌나 눈부시게 예쁘던지 곱디고 온 내 자식이 이제는 내 품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실감이 잘 나지 않았어요. 결혼식이 진행되는 내내 눈물이 어찌나 나는지 손수건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마음이 먹먹해서 말을 잘 못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마지막 남은 딸을 시집 보냈어요. 맞선을 내볼 때만 해도 시집갈 생각이 없는 딸이 답답하고 걱정이 됐는데 막상 시집을 보내고 보니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던지요. 날 때부터 끼고 살았던 딸이라 그런지 온 집안이 텅 빈 것 같고 그랬어요. 아이가 쓰던 물건을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보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남편도 저만큼 기운이 빠져서 지냈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저희가 적응해서 살아야 하는 걸요. 다 큰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 그게 순리니까요.
딸이 결혼식을 올리고 한 달이 지난 뒤 점심을 같이 먹자고 딸에게 연락이 왔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인사 왔다가 간 뒤로 보름이 지났을 때였죠. 안 그래도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했기에 전화가 반가웠고 그날 딸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집 앞에서 딸의 차를 기다리는데 제 앞에 웬 고급차가 멈추는 겁니다. 누군가 싶어 쳐다보니 운전석에 딸이 앉아 있었어요. 엄마, 얼른 타요. 네 이서방 차 타고 온 거야? 아니, 아버님이 차 사주셨어. 결혼 선물이라고. 세상에. 시아버님이 딸에게 사준 차는 벤츠라는 고급차였는데 그 중에서도 꽤나 비싼 차였어요. 그걸 며느리에게 선물로 사주셨다니 너무 놀랬죠. 살아생전 처음 타보는 고급 승용차였어요. 그 비싼 차를 우아하게 운전하는 딸의 모습이 남달라 보이더군요. 이렇게 비싼 차를 선물로 다 주시고 네가 시집가서 예쁨 많이 받고 지내나 보다. 아, 이서방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다 잘해주셔. 그래, 어른들 예뻐해 주실 때 네가 더 잘하려고 애쓰고 그래. 알았지? 없는 집 딸이라고 괄시받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이쁨 받고 살고 있으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우리 막내가 복덩이구나 싶은 게 이렇게 좋은 집안에 시집 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부디 아들, 딸 잘 낳고 앞으로도 풍파 없이 살길 바랄 뿐이었어요. 딸도 딸이지만 사이도 저희에게 참 잘했어요. 전화도 자주 오고 장모님, 장모님 하면서 딸과 함께 자주 얼굴을 비췄죠. 그렇게 반년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줬기에 사이의 됨됨이에 대해 의심할 거리가 없었어요. 당연히 딸아이도 남편한테 사랑받으며 잘 지낼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고요. 하지만 인생이 바라는 대로만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막내가 결혼을 하고 반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사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도 뜸해지고 딸과 함께 찾아오는 횟수도 줄어들었죠.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고 여겼어요. 어떻게 처음처럼 한결같이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만 걱정되는 게 있다면 딸의 목소리가 그리 밝지 않다는 거였어요. 정연아, 점심 먹었어? 이서방은 출근 잘했고. 엄마. 엄마는 점심 드셨어? 먹었지. 정연아, 무슨 일 있어? 너 목소리가 왜 이래? 무슨 일은 아니야. 어제 늦게 자서 피곤해서 그래. 꼭 울었던 애처럼 목이 잠기고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다 싶어 물었지만 딸은 아무 일 없다고 했죠. 집으로 찾아간다니 시어머님이 자주 오신다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시집살이를 하나 싶어 마음이 불안하기만 했어요. 그렇다고 한들 무슨 수가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이가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만을 바라는 것밖에는 수가 없는걸요. 제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으니 집에서 걱정만 붙들고 있어야 했어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반찬 몇 가지 만들어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지만 사돈이랑 마주치면 인사하면 될 것을 제가 못 갈 곳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숨죽여 눈치 보고 있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주말을 맞아 사이 얼굴도 볼 겸 장딱 한 마리도 푹 고아서 싸들고 출발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못해 알겠다고 대답하는 딸이었어요. 뭔가 있긴 있는 것 같더군요. 가서 얼굴이라도 봐야 이 걱정거리가 사라질 것 같아 서둘러 갔어요. 엄마, 어서 오세요. 뭘 이리 바리바리 싸들고 오세요. 통이 커서 그래. 몇 가지 없어. 이서방 챙겨주고 너도 좀 먹고 해. 이번에 더덕이 참 좋아서 더덕구이 할 거 양념 다 발라놨어. 구워서 같이 먹어. 아이고, 장모님, 장인어른 어서 오세요. 제가 요즘 발걸음이 뜸해서 직접 오셨네요. 죄송합니다. 자네도 일이 바빠 그렇겠지. 그래, 그동안 잘 있었나? 여전히 살갑게 인사를 하는 사이였지만 마음이 상해서 그런지 그전처럼 반갑기만 하진 않았어요. 당장 무슨 일이냐고 딸에게 묻고 싶었지만 사이가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살펴볼 요량으로 시침이 뚝 떼고 있었죠. 둘은 겉보기에 별일 없어 보였어요. 우리 앞이라 그런지 딸을 챙기는 모습도 여전했고요. 다만 이상하게 여겨지는 게 있었는데
사이 손이 닿기만 해도 딸이 움찔움찔 놀란다는 거였어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반년, 깨소금이 흘러넘쳐야 할 사이에 긴장하는 모습이라니요. 아무래도 그냥 넘길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은 하루 종일 있으면서 둘이 하는 걸 찬찬히 보고는 그 다음날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엄마. 어제 엄마가 준 반찬으로 이서방 아침 잘 먹고 출근했어요. 고마워요? 그래. 그건 그렇고 너 솔직하게 엄마한테 말해. 이서방이랑 무슨 일이 있지? 그런 거 없어. 무슨 일은. 그런데 왜 이서방 눈치를 봐? 이서방은 아무렇지 않아 보이던데. 엄마의 감이란 게 있잖아요. 분명히 뭔가 있는데 딸은 아무 일도 없다며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만 하더군요. 지 부모가 걱정할까봐 또 말없이 속으로 삼키는 게 분명했어요. 무슨 일인지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라도 도와주겠는데 말을 하지 않으니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내 딸이지만 참 답답했어요. 엄마, 나 이서방이랑 이제 결혼했잖아. 부부 사이 싸울 수도 있고 그래. 내가 이제 알아서 해.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걱정 마시고 두 분 생활 즐기세요. 네? 딸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했어요. 하는 수 없이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만 하고는 전화를 끊었죠. 결혼 전에 느낄 수 없던 거리감이 딸에게 느껴졌어요. 이제 출가 외인이라는 게 바로 느껴지더군요. 딸을 위해 관심을 끊어주는 게 맞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이제는 결혼도 해서 훨훨 날아갔는데 자꾸만 둥지에서 살 때 모습만 기억을 하고 제가 품으려고 하는 것 같았죠. 홀로서기는 저에게 필요한 것이었는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딸을 전적으로 믿어주기로 하고 약간의 거리 두기를 했습니다. 물론 전화통화는 자주 했어요. 대신 오라고 할 때만 가고 아이들이 오고 싶을 때 오면 반겨주고 그랬어요. 일부러 자주 만나려고 한다거나 수시로 전화하는 걸 모두 끊었죠. 그렇게 내 인생에 집중을 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캘리그라피도 배워보고 한식 조리사 자격증에 도전해서 자격증도 따게 됐죠. 나중에라도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배웠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있더라고요. 남편이랑 주말이면 등산도 다니고 함께하는 시간도 늘렸어요. 그러는 동안 시어머님은 돌아가셨고 막내딸은 첫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막내가 낳은 첫째는 딸이었어요. 제 딸을 쏙 빼닮아서 어릴 때 딸아이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정말 너무 예뻐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손녀딸이었어요. 하지만 출산을 하고 난 딸은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모유 수유를 위해 담요에 쌓여 엄마 품에 안긴 갓난쟁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엄마 닮아서 딸만 계속 나는 거 아니겠지? 그 사람 아들 진짜 기다리는데. 정연아, 너 좀 전에 아기 낳았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 낳아야 한대. 딸 필요 없대. 누가 그런 말 했다는 거야? 이서방이야? 딸이 흐느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동안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게 바로 이거였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거죠. 저와 남편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느꼈고 바로 사위와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자네, 정인이한테 딸가 좋다고 구박했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애한테 그런 소리를 해? 어디 입이 있다면 말해보게. 우리 정연이한테 진짜 구박이라도 했다는 거야? 아닙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아들이면 좋겠다는 말은 했지만 설마요. 구박이라뇨. 저 딸이라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애가 왜 그런 말을 하는 건가?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을 하라고 다그쳤지만 사위는 저희가 오해하는 거라며 발뺌을 하더군요. 자기는 절대로 딸에게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다면서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딸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사위와의 대화도 흐지부지되고 없는 것 없이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그날 일은 그냥 해프닝이 되었고 딸은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갔어요. 딸이 출산을 했다고 집에 상주하는 가정부까지 들였다는 말을 듣고는 속상했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죠. 결혼 생활이란 게 연애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자식 낳고 살면서 두근거리는 마음보다는 서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게 그건데 딸과 사이도 그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여기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어요. 정말 큰 일이 있다면 딸이 우리에게 말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손녀딸은 예쁘게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어쩜 하는 짓이 지 엄마 어릴 때랑 판박이인지 아이를 볼 때마다 옛날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죠. 사돈 어르신들 우리 지아 많이 좋아하시지? 그럼 우리 집과 다르게 첫 손녀시잖아. 우리 지아 보고 싶다고 하루가 멀다고 영상 전화하셔. 일주일에 한 번은 지아 보러 오시고. 그래, 어른들이 좋아하시면 됐다. 저기 이서방도 지아 예뻐하니? 네, 엄마 걱정하지 마. 딸은 출산하는 날 있었던 일 때문에 제가 여전히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이에 대한 엄담은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가정에 충실하다고나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딸이 볼 때마다 살이 빠져 있었으니까요. 왜 이렇게 말랐어? 밥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해. 이렇게 말라서 애를 어떻게 키워? 잘 챙겨 먹는데 이상하게 살이 안 쪄. 걱정 마세요. 뭔 얘기를 꺼내면 다 걱정 말라는 말만 하는 딸이었어요. 부모 걱정시키기 싫으면 표를 내지 말던가. 살이 빠져서 양쪽 볼이 홀쭉해졌는데도 건강하다는 말을 하니 제가 그 말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둘째 가질 거라는 말은 벌써부터 했지만 아이가 안 서는 것도 다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아이가 아예 안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임신하고 출산까지 하면 몸이 또 축날 텐데 여기서 더 그러면 딸이 쓰러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돈 어른이나 사이는 서운해하겠지만 사람이 사는 게 먼저잖아요. 제 맘 같아선 둘째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1년 뒤 딸이 드디어 둘째를 가졌어요. 저조차 기대를 버리고 있었는데 둘째가 생긴 거였죠. 저에게 임신 사실을 얘기하면서 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한껏 들뜬 목소리로 임신 소식을 알리는데 저도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계속 말라서 이제는 뼈밖에 없는 몸이 걱정이 돼서 임신 기간 동안 작정하고 챙겨 먹여야겠다고 혼자 다짐을 하고 있었죠. 우선은 입덧부터 무사히 넘기는 게 미션 아닌 미션이 되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입덧 기간이 지나고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때쯤 딸도 입맛이 도는지 제법 음식을 먹더군요. 삐쩍 말라선 입안 가득 음식 먹는 모습이 예뻐 보이다가도 안쓰럽고 그랬어요. 제발 막달까지 무사히 지나서 건강하게 출산하기를 바라며 매일매일 딸을 챙겨줬습니다. 임신 5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아이의 성별이 나왔어요. 딸은 아들을 바랬는데 아쉽게도 또 딸이었죠. 성별을 알고 나서는 집에 와서 얼마나 울던지. 이번에는 정말 아들일 거라고 믿었다면서 펑펑 울더군요. 사이 때문에 얘가 이러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게 아니면 조금 아쉬워하고 말 것을. 이렇게 대성통곡까지 할 일이 없으니까요. 저와 남편은 딸이 안타까워 어쩔 줄을 몰랐어요. 부잣집에 시집가면 고생을 덜 할 줄 알았건만 마음고생을 이렇게나 많이 하며 살고 있으니 그 재력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군요. 이후 딸은 이전처럼 열심히 먹질 않았어요. 입맛을 잃었나 싶어 이것저것 음식을 만들어줬는데도 1인분도 채 먹지를 못했어요. 막달이 가까울수록 뱃속의 아이는 커지고 딸은 더 말라가더군요. 막달에는 정말 미라 같은 모습이 되어서 영양제를 링거로 맞아가며 버텼어요. 그렇게 꾸역꾸역 버티는 걸 곁에서 지켜보는데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처음부터 그 맞선 자리에 나가지 말았어야 했나, 모든 게 후회가 되었어요. 겨우겨우 버티고 버텨 드디어 진통이 왔고, 첫째도 자연분만을 한 딸은 둘째도 자연분만을 시도했습니다. 출산을 위해 수술방에 들어가고 밖에서 기다리는 저희는 정말 똥줄이 마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 와중에 사이는 병원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였죠. 남편이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괘씸하던지. 나타나기만 하면 사이고 뭐고 가만 안 두겠다면서 이를 갈고 있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문은 굳게 닫혀있기만 했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보호자가 아니니 안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밖에서 발만 동동 굴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곧 수술방에서 사람이 나왔는데 딸이 위급해서 자연분만이 어렵다는 얘기를 전해줬어요. 바로 응급수술로 전환이 되었고 남편과 저는 걱정 때문에 둘 다 얼굴이 허옇게 질려선 아무 말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모님, 오셨어요? 자네 왜 이제 오는가? 정연이가 수술방에 들어간 지가 언젠데? 아,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누구를 좀 만난다고요? 지금 정연이보다 중요한 사람이 누가 있다고? 가만, 이거 술 냄새인가? 자네 술 마셨어? 명색이 남편이란 인간이 지 마누라가 애 낳고 있는데 술에 취해서 병원에 뒤늦게 나타났다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맘 같아선 어디 끌고 가서 흠씬 두들겨 패고 싶더군요. 부글부글 끓는 속을 겨우 가라앉히고 수술실 물만 다시 쳐다보고 섰습니다. 아예 상대를 말아야지. 안 그럼 제 명예 못 죽겠더라고요. 잠시 자리를 비웠던 남편도 뒤늦게 들어와 술 취한 사이를 보고는 눈을 질끈 감더군요. 아예 안 보고 말지. 눈을 감고 말지. 그런 마음인 것 같았어요. 길고 긴 시간이 지나 드디어 딸은 출산을 했고 아이도 무사하다는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곧 수술방 문이 열리고 딸이 나왔는데 분명히 뒷 벤치에 누워 있었던 사이가 다짜고짜 딸에게 가서 따귀를 때리는 겁니다. 짝! 사이가 날린 손찌검에 탈진한 딸의 외마디 비명소리와 함께 고개가 휙 돌아가더군요. 그 뒤에 바로 이어 사이가 한 말이 가관이었어요. 야, 또 딸이냐?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지으라고 했어, 안 했어? 사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바로 사이에게 달려들어 머리통을 잡고 흔들었어요. 내 머리! 놔! 이거 놔! 네가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네가 뭔데 우리 딸 때려? 어디서 배워먹은 짓거리야? 여보, 이 손 놔. 내가 이 자식 아작을 낼 테니까 놔봐. 저와 남편은 둘 다 그 인간에게 달려들어서 머리통을 쥐어뜯었어요. 그야말로 수술방 앞에서는 난장판이 됐고 딸은 얼굴을 가린 채 울고 있었죠. 병원 관계자들이 저희를 떼놓으려고 안간힘을 써서 겨우 떨어질 수 있었어요. 잠시 뒤 딸의 입원실 안에서 다시 차분하게 대화를 했어요. 물론 사이는 저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죠. 자네 미쳤나? 어디서 손찌검이야? 그것도 감히 우리 앞에서. 미치지 않고선 이럴 수가 있나? 저희가 화가 나서 호통을 쳤지만 이미 술에 만취한 사위는 혀가 꼬인 소리로 말을 해서 무슨 말인지도 알아들을 수도 없었어요. 더 추궁을 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사람을 붙들고 알아낼 것도 없었죠. 별 수 없이 옆 침대에 눕혀놓고 딸에게 말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어. 그냥 말해봐. 정연아, 엄마가 다 도와줄게. 그러니까 말해. 그래야 엄마가 알 수 있어. 엄마,